자, 영업관리론 3강 두 번째 시간 중에서 앞 시간에는 제가 대면 강의를 쭉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상관관계 분석을 비롯해서 계절 변동이라든가 뭐 순환 변동 뭐 기타 등등 이런 계량 분석이 그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신발 장사, 우산 장사 아들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 상관관계라는 게 정의 상관과 부의 상관과 무상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 상관관계 계수를 뽑아본다 이런 말 한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거기 이제 크게 보면 피아슨법이 있어요. 이 피아슨법은 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 상관관계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을 보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인구를 X라고 하고 그 해당 그 지역의 매출을 Y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각 지역 또는 시의 인구 X를 합하면 1267X가 나온다 그러고 평균값이 181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 보면 걔 보면은 인구 X 그래서 1267인데 여기서부터 DC를 요거 나눈 평균값이 181입니다. 단위는 1000명이니까 말로 할 때 생략을 하고 그래서 금액은 이제 100만원인데 그냥 905 이렇게 할게요. 6335에서 A서부터 D 숫자 7개를 나누니까 905가 나왔죠. 여기 905. 예. 그러면 이 인구하고 그 해당 지역의 매출이 상관관계가 어떠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제 X, Y, X 제곱, Y 제곱, XY 이런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인구가 아까 보신 대로 1267 평균이 180이고 이 평균시와 각 시의 실제 인구의 차를 따로 정했으므로 A시는 뭐냐면 그 171 마이너스 뭐요 18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64가 된다. 그래서 A씨는 171에 마이너스 181을 하니까 64가 나왔고요. 평균에서 그 다음에 B씨는 이제 258이잖아요. 자, 여기 BC 258 거기 평균 나와 있죠. C는 136 거기서 평균 181을 뺀다 이겁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역별 매출액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치를 구하고 실제의 값에서 차이를 구하는데 A씨가 그 580에서 109 그러니까 580 마이너스 905를 하면 마이너스 325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580에서 905를 빼니까 마이너스 325가 된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면 여기 x와 y를 각각 자승을 해서 y제곱하고 x제곱과 y제곱을 구한다. 시그마 xy제를 구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쭉 내려가면은 64 곱하기 마이너스 64 곱하기 마이너스 64 하면 4096이 될 것이고, 또 마이너스 325 곱하기 마이너스 325 제곱을 하면 105,652가 될 것이고, 여기 xy가 나왔는데 요 x값 요 마이너스 64와 마이너스 325로 곱하면 28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의 시그마 합이 25322, y제곱의 시그마가 516390, xy 시그마가 87710,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다가 그대로,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숫자를 때려 놨더니 얼마 나오냐면 0.98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즉 상관계수가 나온 겁니다. 이 0.986으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상관계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책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요거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데이터 수에도 달려 있으나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요 1에서 상관계수가 1에서 0.7 사이에 있으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 그 다음에 0.7에서 0.5 사이면 상관관계가 있다. 0.5에서 0 사이면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주 간단하죠? 비화심법. 자, 이번에는 이 스피아만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스피아만은 순위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순위차법, 이거는 비계량적인 것의 상관계수를 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피아슨법은 계량적인 거고, 스피아만은 뭐예요? 비계량적인 거. 즉 순위는 알 수 있으나 그 차를 수치로서 포착할 수 없는 질적인 것을 다룰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품 8개를 만들었어요. 그 디자인 면에서의 평가가 C가 1위, 그 다음에 D가 2위, B가 3위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표를 볼까요? 자, 여기부터요. 순위차법. 상품이 A부터 H까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매출이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아까 C가 1위였고 D가 2위, B가 3위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기 투표에 의한 순위의 차가 이제 나오고, 순위 차이에 M제곱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좀 이따 보고. 그러나 1위와 2위 또는 2위와 3위의 차가 어느 정도인지 개수적인 척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스피아만의 순위차법으로 구하는데, 공식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A에서 H까지의 그 형에 대해서, 제품 스타일에 대해서 매출액의 결과를 쓰인 순위와 당시 순위를 비교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AB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차이가 없으나 C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1위, 인기 순위는
1위, 인기 순위는 2위다 이겁니다. 그러면 1에서 2를 빼면 순위의 차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또 D는 뭐냐면 매출액은 2위인데 인기 순위는 1위였어요. 그래서 빼면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차를 다 계산을 해서 요 순위차가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m의 제곱으로 자승을 해요. 예, 요 순위차를. 그러면은 요거 빼면은 순위차가 0, 같은 3이니까 0, 요거는 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자 제곱해봐야 0이고 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1이 되고 플러스 1도 그대로 1이 되고 이렇게 플러스 3인 경우는 제곱이니까 3, 3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싹 더한 값이 뭐예요? 16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0.8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상관계수는 0.81로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자, 이 안에 있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피아만의 순위차법은 순위는 알 수 있으나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힘들 경우에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때 쓰냐? 영업사원들 종합평가나 또는 광고나 또 점포 진열의 우열, 기술 수준차 등과 같이 이런 것들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때 유리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 때 많이 써먹는 회귀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내면 이번에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을 뭐라고 하냐? 독립변수라고 보고 그 결과에 해당되는 거를 종속변수라고 우리가 보고서 수요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구를 독립변수로 보고 이에 따른 매출이나 수요를 종속변수로 봤을 때 인구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되냐 이게 원인이 독립변수니까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그 결과인 매출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회귀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회귀방정식이 1차식 직선이 나타난다고 볼 때 y는 이퀄 a 플러스 bx의 형태를 취합니다. C계열 분석에서 쓰이는 최소 방정식과 같은 방법이 쓰이는데 자 공식이 이런 모양입니다. A와 B를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다. 자 여기 N은 데이터 수 여기 쭉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자 여기 회귀 분석 여기 보이시죠? 예. 자 X하고 Y 자 A서부터 G시 요거 인구수를 다 더한 값입니다. 매출 Y도 요거 다 더했고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거를 계산하는 법은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요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좀 계산식을 넣으면 A 값이 마이너스 131이 나오고 B 값은 5.72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복습하면서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y는 이퀄 a 플러스 bx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31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5, 콤마가 아니라 5점입니다. 5.724 오타 났어요. 5.724의 식이 나오죠. 이거를 x에 인구를 대입하면 매출액의 이론치가 나왔어. 수요의 이론치가. 그러니까는 자 A씨가 단위 1000명 생략하고 11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X가 이제 인구니까 여기다가 117을 넣으면은 539가 나온단 말이에요. 매출이.
그런데 여기 매출이 얼마예요? 580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이론치란 말이에요. 그 계량으로 한. 그래서 B 매출도 258명이니까 곱하면은 1346이 나오는데 여기 뭐야? 1380이니까 딱 부러지게 맞진 않지만 뭐예요?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이런 걸 갖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인구가 400, 1000명이다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31 플러스 이 5.724 곱하기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400이라고 했을 경우 이게 매출이 2159가 예상이 된다. 수요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 이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계열 분석은 판매량이나 수요를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상태를 포착하여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시계열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업을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이 시계열 분석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연도별 데이터 외에 중요한 게 월별 데이터를 3년치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차별 매출 데이터가 있고 요거 월별 데이터 있죠. 네. 자, 이러면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여기에 보면 경향성은 일정한 직선을 보이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매출 실적은 이 경향선에 대해 파장을 그리면서 순환 변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한 그 연도는 매출이 불규칙한 변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또한 월별 매출액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3-2와 같은 계절 변동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홍수라든지 이상 기후로 매출액의 이상치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매출 실적의 데이터로 다음 변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경향 변동 요인, 그 다음에 순환 변동 요인, 계절 변동 요인, 불규칙 변동 요인, 이겁니다. 이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네 가지 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 연차, 그러니까 연간 연차 데이터에는 TCI가 뭐예요? TCI 세 가지 변동 요인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또 월차 데이터에는 월별로 분산된 TC 변동과 TC 또 SI 변동 요인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 데이터는 이러한 변동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적 데이터를 우선 그래프화 해보면 이러한 네 가지 변동 요인의 형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업 예측은 경향 변동 분석이 중심이 되고 월별로 판매 할당을 하기 위해서 계절 변동 분석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 경향 분석은 목표 매출액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차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월차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계절 변동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 한번 보는데 일단 여러분 여기
매출 실적과 계절 변동 지수라는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표를 보면 여기 S1, 2, 3라고 3년간의 이제 매출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1월, 2월부터 해서 걔가 1년치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숫자가 많아서 그냥 생략을 했어요. 1월달 단위 1,000원으로 해서 53260, 그 다음에 2월이 43179 이렇게 해서 S1 그러니까 1차 년도는 780553 1,000원이라는 매출이 나왔고, 평균은 뭐예요? 나누기 이제 12달이니까 780553 나누기 12달 하면 65046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뭐냐? 3년치 1월달 합계입니다. 1월달. 그러니까는 3년치 1월달 합계가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 SM은 뭐예요? 그러면 53119가 뭐죠? 1월달에 합이 159 356이니까 요게 3년이니까 나누기 3하면 5315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53119의 의미가 뭐예요? 3년 동안의 1월 평균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3년 동안의 2월 평균 매출이 45164라는 겁니다.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해서 뭐 3으로 뽑으나 38은 24니까 얘네들을 다 12달을 더한 값이 결국은 뭐예요? 8, 3348이가 되겠죠. 그럼 이게 평균은 뭐예요? 이것이 12달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12를 하면은 69457이 되는데, 여러분 69457의 의미가 뭡니까? 69457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3년 동안에 어떤 달이든 평균적으로 월 평균 매출이 69457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겠죠. 기준은 웬만하면 다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계절 변동 지수가 여기 1월달은 0.76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계절 변동 지수 S2라고 하는 것은 바로 SM 나누기 69457, 요게 69457이죠. 그러니까 SM이 1월달에 얼마냐? 1월달 3년 동안 평균이 53119 아닙니까? 그러면 53119 나누기 69457 이러면 얼마 나오느냐? 바로 0.765니까 100분율로 하면 76.5% 정도 된다 이겁니다. 요 69457을 100으로 놨을 때 1월달은 76.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69457보다 더 높은 놈은 당연히 100 뭐 여기 상으로는 1점 몇 프로 또는 뭐 12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절 변동 지수를 이렇게 뽑았으면, 이번에는 이 추세 변동 지수를 뽑아 봐야 돼요. 추세. 추세 변동 지수. 요거 그 매출액 산식을 요거 진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요겁니다. 매출액 예측식은 X는 T, 즉 추세 변동 곱하기 SE 계절 변동,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 매출액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CY 즉 순환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식에 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CY의 값을 곱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추세 변동을 산출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구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고 사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계절 변동 진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표 3-8과 같이 추세 변동 지수를 표를 작성해서 이 영업 실적, 즉 판매 실적을 S와 계절 지수를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추세 변동 지수. 아이고 복잡하죠. 네? 자,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S1은 S1서부터 S10이 있잖아요. 1부터 12까지 나와 있고, 여기 S1부터 S2의 1월달부터 12월, 3차년도인 S3 1월부터 12월. 자,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영업실적이 여기 가지수 N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3년이니까 뭐요? 36개월 맞죠? 그 다음에 영업실적은 53260서부터 고달 매출 단위 1000원으로 해갖고 다 기록돼서 3년간 매출이 2500449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계절 변동 지수는 0.765, 0.65,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0.765, 뭐예요? 0.65 이렇게 나왔죠? 지금 1, 2월까지만 나왔고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요 계절 변동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보세요. 12월까지 요 숫자와,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요거 12월까지나 요거 12월까지나 똑같죠? 예. 그렇죠? 요거를 12개를 더한 값이 뭐라고 했어요? 10이라고 그랬죠? 12. 10이잖아요. 왜 10이에요? 1년의 합이 10이니까 기준을 1로 잡아갖고 12달이지 않았습니까? 나누기 12 하면 여기 평균이 여기가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1. 그러니까 1보다 못한 거면 0.765, 그러니까 76.5. 1이 100%나 마찬가지니까. 1보다 늘어나면 뭐 1.25 그러면 125%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 다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36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매출의 계절 변동이 지금 S, 그렇죠? 그 다음에 SE 단위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SSE가 뭐냐? 자, 아까 S와 계절 변동 지수 기입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S 나누기 계절 변동 지수를 해서 순환 변동도 포함된 추서 변동의 기초 지수 수치를 산출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식이 이거라면 T 가로 열고 1 플러스 마이너스 CY는 S하고 요 SE가 1로 넘어가면 나누기 SE가 되는 거,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 공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T라고 하는 것은 그 트렌드 추세 분석이고, C는 사이클 순환 변동이니까 그걸 알려면 S인 매출 실적과 SE 계절 변동 지수를 나눠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째 1호는 아까 53260 나누기 0.765 하면 69 621 1000원이 나왔다는데 보실래요? 아까 말한 요거. 자, 얘와
얘가 있는데 나누기 했어. 그래서 6921이라고 하는 기초 데이터가 나왔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망 이동 평균이 뭐냐? 여기 사망 이동 평균. 요거는 자, 6 요거 3개. 얘네 3개 있죠? 사망이잖아. 요걸 더해서 나누기 3하면 이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사망을 또 이동하니까 얘네 셋. 얘네 셋을 더해서 나누기 3하면 요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 아, 이 하나씩 밀리면 되죠. 자, 얘. 요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 6, 4, 7, 8, 6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초 이제 수치를 뽑는다 그랬는데, 자,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숫자 나온 거 보셨죠? 자, 여기 이 자료 X가 수열이고 사망 이동 평균치가 산출되어 있는 1년째 3월부터 3년째 11월까지를 33개월을 원자료로 했다. 그리고 한 가운데가 되는 2년째 7개월을 0으로 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냈다. 자, 2년째 7개월 요거 이거를 0으로 놨어요. 그래서 위에는 마이너스 1, 2, 3, 4, 16개 아래는 1에서 37개 그래갖고 요거를 X값과 사망 이동 평균한 X값과 Y값을 곱하면은 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합계가 나오겠죠. 요거 자, 요거 자, 그러면 얘네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마 나오냐? 810, 580, 100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x의 제곱은 요거 x 마이너스 16이니까 자승이니까 16 곱하기 16 하면 256. 뭐 0에 자승해봐야 0이고 1에 자승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라면 1이 되고, 자, 이래서 이거를 싹 더한 값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자, x제곱 x제곱 요건 뭐예요? x 곱하기 y값. 그쵸? 요걸 나누게 하면 27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xy 나누기 x제곱.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고, 1차 방정식에 y는 이퀄 a 플러스 bx의 a는 사망 이동 평균치의 합계를 33으로 나눈 69419가 되고, 여기가 x가 0인 곳, 아까 2차년도 7월달이죠. 여기가 추세 변동 기점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또 b는 월별 추세 변동을 구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x의 2승비를 곱해서 요거 합계치를 나눠라. 그래서 요게 바로 b에 상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세 변동 지수는 바로 요 값이 나옵니다. a 플러스 b x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3년째 12월의 추세 변동은 69419 플러스 271 곱하기 12월 3년째 12월이 17이 나오는가 볼래요? 네. 3년째 12월이 17 아닙니까? 이 17이 뭐예요? X값 아니에요. 요거 X값 맞죠? 네. 그래서 매출이 74026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자 74026이 되죠. 이렇게 되면 17이 12월에 X이며 1을 더해서 18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월분 또 뭐 2를 더해서 19로 하면 2월분 이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음해 X4년도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게 회귀방정식을 이용해 갖고 계속해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복잡한 상황을 넘겼는데, 그러면 순환변동 지수를 산출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경기변동이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니드 변화, 입지 조건이나 경합 상황 변화 등에 대해서 기업이 또는 점포, 영업점이 자체가 어떻게 대응했는가의 노력의 흔적을 이 순환변동 지수로 산출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만 보고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순환변동에서 이제 우리가 그 3-9 표를 보면 여기 있죠. 순환변동 지수가 나와 있어요. 자, 이 표를 잘 보면 X3에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추세 변동이 71045 12월이 74016 이게 어디서 나왔냐? 다시 볼까요? 자, 여기 1월 12월 얼마예요? 74016 1월달은 71045 들어왔죠? 그 다음에 계절지수는 0.765 12월달은 1.258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자, 1.258 0.765 71045 74 016 생각났죠? 자, 여기서 이론 매출은 뭐냐? T 곱하기 S2다 이겁니다. T 곱하기 S2. 그러면 71045라고 0.765를 곱하면 54345가 되죠? 이건 또 어디서 나왔어요? 영업실적이 56080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실적과 이론 매출액을 나누면 1.045라는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싹 더해서 나누기 12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0.985가 되겠죠. 예. 그 영업실적은 그럼 뭐 얘기할 것도 없지. 1년 12달이니까 딱 더하면 이게 나오고, 요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계량 모델에 의한 이론 매출이 872473이 나왔는데, 여기 실제 데이터는 85959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론과 실제는 좀 차이가 나와 있죠. 네. 자, 이거를 여기 보면 순환 변동 그러면은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1하면 보나마나 0.045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서도 하면은 요거 나오고, 맞죠? 0.988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0.18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1년치를 싹 더한 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0.01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예측치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S 요거 이런 매출에 요거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CY, 즉 순환 변동, 이걸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CY니까 이게 뭐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CY는 1.045 아니겠어요? 그렇죠? 뭘 곱해요? 요거랑 이런 매출액이랑 얘하고 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매출 예측이 56795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 47236. 그러면 여기 실제 매출하고 이 계량 분석에 의한 매출이 56795, 56803 거의 비슷하죠. 47242, 47236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매출 예측치하고 영업실적의 차이는 이렇게 돼서 99.8%의 확률이 됐다 그러고요. 월별 매출의, 그러니까 영업의 실적을 이론 매출로 나눴더니 순환변동지수가 1월달인 경우 1.045가 여기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눈 것은 S, 1 이퀄 S를 의미하기 때문에 0.045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게. 그래서 순환변동지수가 플러스 0.045가 됐고, 따라서 S 나누기 얘기하면 0.967이 되는데, 나누면 순환변동진수는 0.917, 967 마이너스 1, 그러면 0.033, 즉 이론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0.033 작아질 가능성이 보이므로 마이너스 0.033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5679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5679 매출 예측이 실제 영업하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8,000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 다 전체 반영하면 99.98%니까 뭐예요? 이 정도면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회계 분석하면은 X4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예측이 가능해요, 안 해요? 99.98%의 오차로 가능하죠? 이런 게 바로 과학적인 영업 매출 예측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하는 회사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은 이걸 보고 잘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매출 예측은 과거의 영업 실적에 의한 변동 패턴을 분석해서 그걸 수식으로 산출하는 것이고, 과거의 연장을 베이스로 해서 예측한다. 즉 경기 동향이나
소비생활 리드 등의 외부 조건이 종전과 같고 영업점 자체로서도 종전의 경영정책을 바꾸지 않고 같은 상품과 영업방법을 계속하는 등 내부 조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출 예측으로 산출된 수치는 언제까지나 그대로 영업계획을 하더라도 상당히 타당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내부에 있어서의 경영 효과나 효율 개선, 소비생활 리드 변화나 타점과의 차별화에 대한 새로운 머천다이징 등 뭔가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는 것이 적극적인 경영 자세의 표현입니다. 단 어떠한 새로운 도전도 기업이 현재까지 활동해온 실적에 따라 나타나는 법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책정한다면 이것은 결국 희망사항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계획은 기업의 자금적인 요소 또 인적 요소 및 현재까지 영업실적을 기초로 장래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계획을 극단적으로 고정화해서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폭을 지닌 이 관리 한계의 범위를 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지 그냥 너무 고지고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방금 이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매출 예측과 영업 계획인데 아까 S1, 2, 3만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S4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추세 변동 산출이 보시죠. 69419 플러스 271 곱하기 X 값을 앞에서 산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지수가 X4의 1부터는 뭐예요? 18, 19에서 29까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와? 그렇죠. 추세 변동 값이 74 뭐예요? 297이 나올 거고 또 계절 변동은 이거는 앞에서 뽑은 거니까 0.765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론 매출액이 56837이 나왔고 여기 순환 변동이 0.045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매출 예측치가 59395 그러면 여기 봐요. 상한 하한을 두죠. 자 이런 식으로 관리 상한을 둔다. 그래서 이 산출 방법은 전항의 매출 예측 방법에 준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했고 아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추세 변동 지수에 의해서 T는 69419 플러스 271 곱하기 X를 근거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1년간을 매출 예측하고 이 계획 시점에 있어서는 특히 내외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출 예측치를 영업계획치의 중심에 설정하고 관리 한계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허용 범위까지 산정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관리 상한을 이렇게 둬 가지고 앞에 방법을 요거 지금 보시는 이 순환 변동 지수의 이 표 지금 보고 계신 요거 이거를 해서 S3의 12월달 다음으로 자, 뽑아냈잖아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연차 데이터에 대한 예측 보겠습니다. 목측법. 자, 목측법 그림 일단 한번 보시죠. 그 작도예가 나오죠?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금을 보고 보는 겁니다. 이게 목축법. 반평균법은 목축법보다 좀 진보가 됐어요. 그리기도 쉽고 과거 영업 실적을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것을 산술 평균을 내서 양기 중앙에 플로트 해갖고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르는 거 보고 계시죠? 목축법과는 달리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 방법 역시 계절 변동 등 세밀한 것은 무시하고 있고 다만 경향만 알아보는 것이 반평균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앞에서 잠깐 봤죠. 뭐 이항 이동평균, 삼항 이동평균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표 3-11도 보겠지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생산 실정 3개월 평균, 5개월 평균, 7개월 평균에서 생산 실적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개월, 5개월, 7개월 기수월로 나누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산술 평균을 하면 이동 평균치가 되지만 이것으로 다음 기회 경향을 예측한다. 이걸 도표하게 되면 이게 직선에 가깝게 됩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정확하나 대개 7개월 이동 평균의 경우는 처음 1에서 3개월과 마지막 3개월은 경향치가 없으므로 눈대중으로 연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할 때도 왜 그 3개월 이동 평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비고 뒤에 거가 또 3개월이 빠지니까 그렇죠? 하나 마지막 거 빠졌잖아. 그러니까는 36개월에서 3을 빼니까 33개월만 갖고 계산한 거 생각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경향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동평균법에 의한 계산, 여러분 이건 쉬운 거니까 이거 나중에 계산기로 확인을 하시고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작도를 해서 확인하는데 엑셀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자승법 이걸 보겠습니다. 이 최소 자승법은 경향선을 구하는 계산 방식으로 가장 손쉽고 신뢰성 있는 방식이 최소 자승법이에요. 이 최소 자승법은 실적치와 그 경향치 의 차를 제곱해서 그것을 합계한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경향치입니다. 이게 공식만 봐도 저항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원리를 알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공식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최소 자승법의 계산표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있다고 쳐요. 그럼 연도별로 매출 실적이 나와서 여기 보면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년간 아닙니까? 그래서 N 6년 아니에요. 그 6년간 매출이 단위 100만원 신경 쓰지 말고 19200이 나왔다고. 그렇게 되면은 6년이니까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식을 보십시오. y는 이꼴 a 플러스 b는 t다. 그래서 y는 매출, t는 시간, 연도, a와 b를 구한다. 그래서 a 값은 n분의 y. n이 뭐예요? 아까 6년이잖아요. 가지수. y 매출에 b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시, 2차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19200 19200 나누기 6 하면 3200 B
시그마 TY라고 그랬습니다. 6380, 요 70입니다. 그죠? T의 제곱의 합이 70. 그래서 이거를 공식에다가 그대로 요거 넣으면은 y는 a 플러스 b 곱하기 t가 시간이니까 이제 7이다. 왜냐면 가지수가 뭐예요? 6이잖아요. 그래서 t가 7년째면은 6년째니까 곱하면은 3837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요 3640의 다음에가 뭐예요? 3837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8을 곱하면 되죠. 8. 예. 근데 t 값이 이게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차년도인데 요게 데이터 수가 5개다 홀수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놈을 무조건 0으로 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뭐요? 플러스. 앞에서 33일 때 S2의 7월달이 0이었죠. 33이니까 홀수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 마이너스 아래로 플러스. 근데 이거와 같이 짝수일 때는 그 짝수 기준으로 봤을 때 8, 요거 3개 이렇게 3579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계획에 대한 목표 설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목표이익 산정법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그 중에 총자본 이익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총자본 이익률은 공식이 총자본분의 이익 곱하기 100인데 여기를 총자본 이익률을 7.3% 본다면 예상 총자본이 100억이니까 100억 곱하기 7.3%하면 목표이익은 7.3억 원이 된다. 이것이 총자본 이익률에 의한 목표 설정이에요. 왜? 7.3억 원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 이자율에 의한 확보 방법인데 요거는 총자본 이익률은 자기자본 비율 곱하기 그 자기자본 이자율 플러스 위험률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B사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40%, 그 다음에 예상 자본액을 300으로 했을 때는 뭐야 자기자본 이자율이 8%가 되겠죠. 위험률 3%로 보면 목표 이익이 얼마냐 이걸 곱하면은 18.6억 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필요 경비에 의한 방법은 목표 이익을 세금 공개 전으로 해서 배당금, 임원 상여금, 내부 유보, 1-세율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어떤 한 유통사를 예를 들면 자본금이 200억, 다음기 예상 배당률이 10%, 임원 상여금이 25, 장기 차입 상환이 18억, 감가상각비가 13억이다.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도 돈이 빠져나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율을 50%라고 봤을 때 목표 이익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00억이다 이겁니다. 자, 이익 목표의 설정 방법은 그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으로 대별이 되는데, 이 방법 중에서 기업 자체의 필요 경비에 의한 목표 이익이 목표 이익의 하한선이 되어야 한다. 이 하한선의 조건이 충족되고 난 후에 총자본 이익률이나 필요 이익률을 따져갖고 검토돼서 나와야 타당한 목표 이익으로 수정되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목표 이익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업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영업 목표는 과거의 영업실적, 업계의 신장률, 마켓쉐어, 자사의 영업력, 신제품 개발, 경영자의 의지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 기업이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된다 이거야.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대한 뭐 이론적인 거는 뒤로 미루고 실제적인 계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결국 막판에 가서 중요한 게 뭐예요? 손익분기점에 의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경비, 이 중에 이제 고정비하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변동비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매출 증감에 관계없는 거,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인건비, 월세 이런 거 다 고정비고, 대부분이 이런 걸 뭐냐면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약식으로 할 때는 다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서 매출 증감에 의해서 비례하는 비용, 이게 뭐예요? 매출 원가, 그러니까 제조 원가, 뭐 매입원가, 또 포장비, 발송비,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사실 변동비야.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할 때는 매출 원가를 변동비로 보고 판매는 일반 관리비를 고정비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비용 같은 그 금융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비로 잡아주면 약식으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그리는 도표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일단 공식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공식이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어요. 손익분기점 공식은 1 매출액분의 변동비, 이걸 이제 변동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분의 고정비예요. 공식의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약식으로 할 때는 고정비를 뭐라고 그랬어요? 판매면 일반관리비 플러스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이 변동비는 매출 원가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출 원가 나누기 매출액이니까 이게 뭐예요? 매출 원가율이죠. 그러니까 변동비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하면 매출 원가율이야. 1이라고 하는 거는 백분율로 100%니까 매출액분의 매출액이 1 맞죠. 그러니까는 매출액을 100으로 놨다 이거야. 그럼 매출 비율입니다. 매출액을 100으로 놨더니 그 100에서 뭘 뺐어요? 매출 비율에도 매출 원가 비율을 빼면 뭐가 남아요? 분모가. 그렇죠. 매출 총이익률이 남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분의 판매 및 일반 관리비 하면은 간단하게 영업이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와요. 세전순이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을 내려면 그 고정비에 해당되는 판매 및 일반 관리비 나누기 영업의 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매출 총이익률에다가 플러스 영업의 수익률을 더해줘야지. 이렇게 되면은 세전순이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 자, 매출이 이걸 이익도표라고 하는데, 매출이 늘면서 우리가 매출액선이 쭉 늘어나고, 매출액선이 늘어나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선이 아니라. 그리고 고정비는 일정하게 나가고, 그쵸? 그 다음에 변동비가 나가. 그렇게 되면 여기
이쪽은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손실이고, 손실 삼각형. 여기는 이익 삼각형이에요. 돈은 이렇게 나가는데 매출이 이만큼 됐잖아요. 이건 매출 총이익선이 아니라 매출액선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이익이에요. 그럼 요 P가 바로 손익분기점이고, 요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뭐냐면 매출과 비용이 같은 지점, 즉 그러니까 이익이 0인 지점의 매출액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 보자 이거야. 고정비가 8,000이고 1-0.7가 변동비율이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매출 원가율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79%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9니까 21% 아니에요. 그러니까 8,000 나누기 21% 하면은 이게 뭐예요? 38,000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꽁돈 매출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다. 여기 손익계산서에 매출에 5만, 또 매출 원가가 3,500, 요거 빼면은 총이익이 뭐예요? 1,500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고정비를 이제 8,000이라고 했잖아요. 판매는 일반 관리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변동비는 이제 매출 원가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약식으로 할 때는 여기 3,500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39500이니까 35,000원이니까 여기에 얼마가 더 들어간 거예요? 4,500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4,500이 뭐냐면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영업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79%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여기상은. 그래서 요게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면 이익이 2,500이 나오는 거죠. 고정비를 뺐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얼마냐면 38,000만 원 이상은 팔아야 된다.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을 이용해서 목표 이익을 실현하려면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고정비에다가 목표 이익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익을 2,500만원 만에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계산식처럼 그대로 때려 넣으면 여기다가 2,500을 얹으면은 여기 50,000만원을 목표 매출액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차기 영업 목표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목표 이익을 20%로 하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증가분을 얹어서 800으로 잡아놓고 그러면은 56,200만원으로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강에서 영업전략과 목표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하게 계량으로 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3강에서 주는데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플랫폼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강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